안녕하세요. 30대 후반에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30대 후반 여자가 주부나 엄마도 아니고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소개하니까 왠지 이상하게 들리시죠?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도 자주 듣는 질문이랍니다. 그 나이까지 결혼도 안 했냐고 많이들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저런 질문들이 기분 나쁘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해요. 저는 사실 결혼했던 적이 있었지만 끝이 좋지 못했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망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겪어본 저는 가족이 참 애틋했어요. 삼남매였던 저는 여동생뿐만 아니라 남동생과도 사이가 돈독했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가 저희 삼남매를 보면서 우스갯소리로 걱정스럽다는 말까지 하셨죠. 우리 집 삼남매는 결혼해도 자기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각자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도 너희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살면 안 된다. 아버지가 저희를 보고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동생들과 사이가 참 좋았어요. 어릴 때는 어려서 그랬다지만 성인이 되고도 저는 동생들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남동생 첫 취업에 성공했을 때는 여동생과 남동생 선물을 같이 고민하기도 했죠. 그때 저는 여동생과 같이 남동생한테 넥타이를 선물하며 말했어요. 누나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라고 넥타이를 7개나 산 거니까 열심히 다녀. 나는 주말도 없이 일만 하라는 거야? 신입사원은 그런 거야. 그리고 누나들이 이렇게 해줬는데 너도 첫 월급 타면 보답해줘야지. 누나들 비싼 거 좋아하는 거 알지? 최고급으로 준비해. 에이, 우리 사이에 무슨 선물이야. 그냥 누나들한테는 내 존재 자체가 선물인 걸로 하자. 어? 누나, 알겠지? 에이, 신입사원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남동생은 잔소리 같은 제 말에도 늘 알겠다면서 곧잘 따르던 동생이었어요. 그런 동생이 첫 취업했던 회사가 정장만 입는 곳이라 여동생과 함께 넥타이를 선물했었죠. 넥타이가 서툴렀던 동생은 아버지한테 넥타이 매는 법도 배우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그런 남동생이 첫 월급을 탔을 때 부모님을 강원도로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남동생의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엄마는 여행 전날 기쁜 목소리로 말했죠. 월급으로 필요한 거 사서 쓰지 뭐하러 엄마 아빠한테 이런 걸 해줘. 제가 혼자서 큰 것도 아니고 다 부모님 덕분이잖아요. 지금은 강원도 국내 여행이지만 나중에 좀 더 경력 쌓아서 많이 벌게 되면 해외여행 보내드릴게요. 엄마랑 아빠는 강원도면 충분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 인생 즐겨. 이렇게 훌륭하게 크는 거 보고 사는 게 난 더 행복해. 그러자 옆에 있던 아버지가 엄마 말을 가로막으면서 남동생한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꼭 해외여행 보내줘라. 알겠지? 내가 아주 달력에 적어둘 거야. 그럼요. 제가 꼭 부모님 여행 보내드릴게요. 그때 엄마는 아버지를 말리면서 남동생한테 정말 괜찮다면서 손사래를 쳤어요. 그때 여동생이 엄마를 보면서 너스레를 떨면서 말했죠. 엄마, 말로는 안 해줘도 괜찮다고 하는데 표정은 너무 한바구음 짓고 있는 거 아니야? 어머, 그러니? 나 너무 좋아했어? 표정에서 좋은 게 숨겨지지가 않네요. 그래, 아들이 여행 보내줘서 좋아 죽겠다. 세상에 이렇게 듬직한 아들 둬서 행복한 사람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해. 엄마의 말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5식구가 모여 있으면 항상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강원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저희 가족한테는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온 부모님은 집에서 남동생을 기다리고 계셨죠. 그런데 남동생은 그날 집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야근하고 집에 귀가하던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허망하게 떠난 남동생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슬픔을 가늠할 수 없었어요. 집안 분위기를 이끌던
하나뿐인 막둥이 남동생은 그렇게 27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너무 젊은 나이에 허무하게 져버린 남동생은 가족들에게 슬픔과 아픔, 상처로 남았어요. 엄마는 학창시절 핸드볼 선수를 할 만큼 키가 173으로 큰 분이셨는데 그때는 한없이 작아 보이기만 했습니다. 핸드볼 유망주였지만 국내에서 프로 생활을 하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아서 포기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어머니는 진로를 바꿔서 공부하시다가 은행원으로 일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가장 존경하던 사람이 남동생이었으니 얼마나 허망하셨을지 감도 안 잡혔습니다. 가족들은 하나같이 잘해주지 못한 걸 후회했죠. 특히 아버지는 오래 운영해온 부동산 사무실에서 홀로 술을 마시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슬픔이 잊힐 때쯤 지인의 소개로 동갑에다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에 일단 만나게 됐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은 조금 실망하긴 했죠. 왜냐면 제가 여자치고는 키가 큰 편이었는데 남편 키가 170에 작은 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첫인상은 실망이었지만 대화를 나눠보니까 내면이 참 건실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은 좀 어떠세요? 공무원들 일이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괜찮아요? 저는 적성에 맞아서 할만해요. 제가 남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도 좋고요. 민원이 많을 땐 저도 힘들긴 하죠. 근데 제가 한 일 덕분에 사람들이 편하게 지내는 걸 보면 뿌듯해요. 그런 생각으로 일해서 그런지 일이 재밌더라고요. 일이 재밌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불평만 늘어놓고 일이 힘들다는 핑계만 댈 수도 있을 텐데 공무원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도 멋있었죠. 그렇게 남편의 내면에 반해서 연애까지 이어졌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책임감도 있고 성실했던 남편이 믿음직스러웠죠. 그런 모습을 보면 남동생이 건강하게 살아 있었다면 남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도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어서 그런지 꼭 제 남동생 같아 보였어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연애 기간이 길어지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그러던 중 서로 가정사에 대해 털어놓게 됐습니다. 그때 한창 결혼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실 우리 집이 넉넉한 편은 아니야. 엄마가 사고를 한두 번 친 게 아니라 사고만 안 쳤어도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자꾸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온 가족이 고생 많이 했어. 어머님이 뭘 많이 하셨어? 우리 아버지 지금까지도 일하시는데 엄마가 진 빚이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어. 남이 돈 좀 된다고 하면 앞뒤 계산도 안 하고 무작정 뛰어들어서 그래. 좋은 아이템이었는데 시기를 잘못 타서 그랬던 거 아닐까? 누가 망하려고 일을 벌리겠어. 돈 벌고 싶어서 시작했겠지. 근데 우리 엄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다는 게 문제였어. 술집도 해보겠다고 차렸다가 금방 망하고 안마기도 팔아보고 무슨 이상한 다단계도 가입했었어. 어지간히 했으면 가족들도 이해했을 거야. 집안에 아주 거덜냈으니까 가족들이 엄마 탓만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내가 괜히 미안하네. 뭐가 미안해. 부모님 인생인데 자식이 어떻게 말릴 수 있었겠어.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나도 공무원이라 월급이 300만 원도 안 되니까 모은 돈도 너한테 비하면 부족하지. 그나마 몇 푼 모아둔 돈도 작년에 엄마가 사고 치는 바람에 그거 막으려다가 다 써버려서 남은 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정말 면목이 없고 민망하네. 괜찮아. 결혼하고 나면 일 안 할 거야? 어차피 평생 일할 텐데 뭐가 문제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 결혼해서 잘 살자. 결혼 준비는 넉넉한 사람이 더 해오면 되는 거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 마. 오히려 나라도 돈이 있는 게 다행이지. 안 그래?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시모가 참 사고를 많이 쳤구나 싶었죠. 그때 남편은 저에 비해 부족한 결혼 자금을 걱정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공무원이 안정적이긴 해도 월급이 많은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미안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두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건데 넉넉한 사람이 좀 더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아버지 영향도 컸어요. 그때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물려줄 집을 미리 준비해 두기까지 했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저한테 아버지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너랑 네 동생 결혼할 때 되면 주려고 미리 마련해둔 아파트가 있어. 32평짜린데 지금은 전세 살고 있거든. 내가 그 아파트 네 명의로 돌려줄 테니까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써라.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아파트를 마련해 두셨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너무 큰 걸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들 먼저 떠나보내고 못 해준 게 많아서 가슴에 한이 많았어. 저번에 너랑 같이 박서방 만나보니까 아들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네가 참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요즘 시대에 여자가 집 해올 수도 있는 거지. 꼭 남자가 집 해와야 된다는 법이 있어? 넉넉한 사람이 해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박서방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해라. 저와 남편은 아빠의 도움으로 걱정이었던 신혼집을 해결할 수 있었죠. 남편은 저희 아빠가 32평 아파트를 줬다는 말에 너무 감사하다면서 직접 찾아뵙고 인사까지 했어요. 그렇게 집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후는 일사천리였습니다. 그 후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모는 친정 아빠를 보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이고 사돈, 서울에 32평짜리 집이면 굉장히 비쌀 텐데 그걸 우리 며느리한테 물려주신다고요? 네, 어차피 자식이라고 2명 있는데 자식들 잘 살라고 주려고 합니다. 저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자식들 잘 사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들 잘 사는 거 보려고 이만큼 부모들이 고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혼집 문제는 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들 장가 보내면서 저희 집에서 했어야 하는 건데 저희가 형편이 못 되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네요. 고마운 걸 고맙다고 표현할 줄 아는 시댁 어른들도 참 좋은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신우이가 일찍 결혼해서 남편과 세 식구만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남편과 시모가 유대감이 깊어 보였습니다. 결혼 준비 내내 저한테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만 하셔서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오히려 시부는 무심하셨지만 저를 배려하는 말을 해주셨답니다. 내가 사돈과 다르게 가진 게 없어. 그래서 너한테 잘 살라는 말도 앞으로 잘 지내자는 말도 못하겠구나. 나는 너희들 사는 문제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거야. 결혼하고 가정 꾸렸으면 둘이서 지지고 볶고 살아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서운해 말고 행복하게 지내. 네, 아버님. 이제 저도 한 가족인데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부가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나름대로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저는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 전 잘 살겠다는 다짐과 달리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더 많이 준비해온 결혼이다 보니까 시모가 묘하게 태도가 달라졌죠.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누이와 시매부까지 모였던 자리에서 뜻밖의 말을 하는 시모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누이가 돌진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시모한테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아, 요즘 애들 먹는 것도 왜 그렇게 비싼지 몰라. 그리고 손바닥만한 애들 옷이 막 8만 원씩 한다니까? 무서워서 밖에서 뭘 살 수가 없어. 올케도 나중에 애 낳아보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야. 너는 네 걱정이나 해. 네 올케는 빵빵한 친정 둬서 걱정 없어. 가격표도 안 보고 막 살걸? 얘 며느라, 너 그렇지? 아까 나랑 시장 볼 때 내가 유심히 보니까 과일 좀 예쁘게 생긴 거 보면 그냥 담더라니까. 아주 돈 무서운 줄을 모른다니까. 저는 그때 시댁의 남편과 미리 와서 시모와 함께 시장을 보고 왔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모가 저한테 돈 무서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식구들 다 모이는 자리에서 상처난 과일을 막 사갈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이제 돌진한 아이도 오는데 당연히 과일을 신경 써서 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 음식이 모자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넉넉히 준비했어요. 이게 뭐 잘못된 건가요? 지금 생각해도 저는 어처구니가 없을 만큼 기가 막혔죠. 그때 시모가 저한테 비아냥에 가까운 말을 하길래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가족이 모이는데 음식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도 있으니까 신경 쓴 거예요. 여자 손이 그렇게 크면 집안 다 말아먹는 거야. 너도 조심해. 언제까지 네 친정에 돈이 많을 것 같아? 그리고 여자는 출가 외인이야. 시집 왔으면 끝이라고. 친정 믿고 살다가 패가 망신하기 딱 좋으니까 너도 아껴 살아. 시모의 말에 저는 기분이 상했어요. 대체 갑자기 왜 저러나 의문이 들었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가족들이 다 모이기 전에 시모가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시모가 저한테 어이없는 부탁을 했거든요. 곧 식구들 다 모이는 거 알지? 너도 알다시피 네 시누이가 애 보느라 바빠서 맨날 집에만 있었잖아. 이번 기회에 펜션이라도 잡아서 가족들 다 같이 놀러 가면 어때? 네? 갑자기요? 근데 어른 6명에 돌진한 아기 1명까지 단체로 가려면 숙박비가 좀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3일 전에 큰 숙소 찾기도 힘들고 숙박비로 큰돈 나가면 식사가 부실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도 애기 데리고 멀리 가면 힘드시지 않을까요? 너는 그런 돈도 없니? 단체 숙소 그래봐야 주말에 50이면 될 텐데. 그 돈으로 차라리 집에서 좋은 음식 해먹는 게 좋죠. 다음에 제가 좋은 곳 알아볼 테니까 그때 가요. 이번엔 집에서 배부르게 먹어요. 그래, 그럼 네가 시댁에 돈 쓰기 아깝다는데 뭐 네 본심 잘 알았으니까 알아서 잘해봐. 그러더니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리는 시모한테 당황했던 기억이 났죠. 그 후 찜찜하긴 했지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모한테 한번 미운 털이 박히기 시작하니까 계속 시모와 살얼음판 걷는 사이가 된 겁니다. 그날 다 같이 모이기 전 시모와의 전화가 떠올랐죠. 그래서 이 난관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까 고민했는데 남편이 나서서 시모를 말렸어요. 엄마, 일찍 와서 음식 준비한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준비한다고 레시피도 미리 찾아보고 준비 많이 했어요. 누가 뭐래? 넌 장가 가더니 아주 처가댁 사람 다 됐네. 그래, 부모보다 돈이 더 좋지? 왜 그러세요 정말?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런 말 하실 거면 저희 갈게요. 당신 일어나. 그만 가자. 남편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말하는 시모를 보면서 초강수를 뒀습니다. 저한테 가자면서 말하던 남편을 보고 저는 당황했죠. 그러자 시모는 놀란 목소리로 남편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아유, 왜 그래? 알겠어. 내가 괜히 심술이 나서 그랬어. 앉아. 오랜만에 이렇게 모였는데 다 같이 웃으면서 밥 먹자. 시모는 남편이 가려고 하니까 다급하게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하려고 노력해서 괜찮았어요. 하지만 불똥은 이상한 곳에서 번지고 있었죠. 큰 분란 없이 시댁에서 있던 가족 모임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시누이한테 즐거웠다면서 문자가 온 겁니다. 시댁에서 나오기 전에 시누이가 저한테 앞으로 잘 지내보자면서 번호를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시누이와 번호를 교환했죠. 그렇게 며칠 동안 시누이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시누이의 본심이 나왔어요. 퇴근 후 남편과 TV를 보고 있는데 시누이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저는 시누이의 전화를 남편 옆에 앉아서 반갑게 받았습니다. 형님, 저녁에 웬일이세요? 옳게.
지금 통화 괜찮아? 내가 올케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저한테 부탁이요? 제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게 아니라 내 남편 가게 하는 거 알지? 이번에 사정이 있어서 가게 공사를 하게 됐는데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대출 받으려고 알아보니까 이자도 부담스럽고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올케 여유 있으면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네? 1,000만 원이나요? 저도 결혼하면서 모아둔 돈은 다 써서 없는데요. 갑작스런 시누이 부탁에 저는 난감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때 옆에 있던 남편도 놀란 표정을 봤어요. 시누이한테 온 전화인 걸 아는데 돈 얘기가 나오니까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때 저희도 결혼하느라 모아둔 돈을 다 썼기 때문에 돈이 없었죠. 그런데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시누이가 저한테 황당한 부탁을 했어요. 올케, 친정이 잘 산다며 부탁 좀 해보면 안 될까? 그냥 아는 언니가 도와달라고 했다면서 부탁해보는 건 어때? 제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어떻게 부모님한테 그런 부탁을 해요? 저는 신우의 말에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휴대폰을 뺏어 들고 말했습니다. 누나, 남동생 입장은 생각 안 해? 아무리 돈이 급해도 이건 아니지. 나 안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서 입장 난처한데 진짜 너무한다. 이런 부탁할 거면 다신 연락하지 마. 결국 듣다 못한 남편이 대신 화를 낸 거죠. 결혼하고 3개월쯤 되니까 시댁 식구들이 저를 무슨 재벌 딸처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항상 중간에서 난처해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쪼잔해지고 감정 상하게 하는 일이 돈 아니겠습니까? 시누이까지 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시무가 정말 노골적으로 태세가 달라졌어요. 제가 결혼 생활 있던 사건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몇 년은 동고동락한 부부였는 줄 알죠. 하지만 저는 결혼 생활을 고작 8개월 유지했었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에 비해서 뒷목 잡는 일은 몇 년 차 부부 못지 않았어요. 시누이 부탁을 거절하고 난 뒤 시모는 저한테 괜히 트집을 잡기 시작했죠. 제가 거북목이 심한 편이라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거북목이 나아지질 않았는데 진료 받아보니까 의사가 거북목이 심하면 편두통까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녔는데 시모가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죠. 한 번은 시모가 저희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제가 정형외과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보통 길에서 며느리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너는 팔자 좋다. 평일에 휴가까지 내고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거야? 저 목이 안 좋아서 물리치료 받고 오는 거예요. 모니터 보는 자세가 안 좋았나 봐요. 여유가 있으니까 아프면 바로 병원도 가지. 저는 시모의 말이 의아했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형님이 했던 부탁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시모한테 황당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형님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 넌 어떻게 그걸 단칼에 거절할 수가 있어? 가족이라더니 말로만 가족이냐? 네가 시집 올 때 집에다가 혼수에다가 다 해왔다고 잘난 척해 지금? 그 돈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집값이 올라도 안 팔면 네 돈도 아닌 거야. 우리 아들은 공무원이라 안정적으로 평생 벌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다 따져보면 우리 아들이 손해보는 걸 수도 있어. 이거 왜 이래? 제가 결혼했다고 저희 부모님이 왜 제 시댁까지 챙겨요? 그게 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 너만 잘났고 네가 다 맞다 그래.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을 집에 들였네 아주. 됐어. 각자 갈 길 가. 시모는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하고 가버렸어요. 이게 무슨 개똥 같은 논리랍니까? 결혼 준비할 땐 당연히 좀 더 있는 사람이 준비해도 되는 거죠. 하지만 살면서도 계속 경제적인 문제를 부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저도 단칼에 거절했어요. 이런 문제가 하나둘 쌓이면서 시모와 제 사이는 틀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한 번은 시모 생일에 용돈을 드렸더니 진짜 어이없던 일이 생긴 겁니다. 시모 생신 챙겨서 욕먹은 며느리는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시모 생신이라 저는 따로 물건을 사드리려다가 남편과 용돈을 드렸죠. 솔직히 남편이 저한테 시모는 현금을 더 좋아한다면서 현금으로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본 시모가 저한테 소리치며 말했어요. 돈 있다고 지금 유세 떨어? 어디 시어머니 선물을 현금으로 줘?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냐? 어머님 필요하신 거 사서 쓰시라고 드린 건데 싫으세요? 아니면 뭐 원하는 거 있으세요? 너는 그게 문제야. 뭐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 성인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 남편이 어머님 현금 좋아한다고 해서 둘이서 100만 원 준비해드린 거예요. 어딜 남편 핑계를 대? 내가 뭐 그런다고 봐줄 것 같아? 현금 드리고 시모가 저런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 것 같으신가요? 진짜 황당하다 못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죠. 그때 남편이 시모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준비하자고 한 거야. 진짜 왜 그래요? 정말로 네가 현금을 준비하자고 했다고? 저 요즘 바쁜 거 모르세요? 저희 둘 다 바빠서 그래요. 싫으시면 이리 주세요. 며느리가 생각해서 드리면 좋은 말 좀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미안해.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내 생각하는 줄 몰랐지. 엄마가 미안해. 며느리한테도 사과하셔야죠. 지금 저한테 사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며느라, 내가 미안하다. 오해했어. 나는 너희들이 요즘 바쁜지 몰라서 그랬어. 아들이 말하면 사과하고 며느리가 말하면 화를 내는 시모를 보니까 참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저도 시모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제 말도 좀 들어주세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의심부터 하면 어떻게 살아요. 저도 이젠 정말 지쳐요. 내가 미안하다. 앞으로 내 좀 더 알아보고 말할 테니까 마음 풀어. 시모는 제 말에 미안하다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8개월을 시모와 치열하게 다투면서 지냈던 것 같네요. 남편도 중간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런데 시모가 그런 남편이 기가 죽어 보였는지 엄한 생각을 떠올린 겁니다. 아주 작정했는지 시모가 짐을 한 보따리 싸들고 와서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어이없는 건 시모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황당한 표정을 한 저와 남편을 보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오세요? 내가 아들 집 비밀번호 알 수도 있지. 우리 아들이 명색이 공무원인데 너만 집이 있고 차도 있잖아. 8개월 정도 살았으면 둘 사이 신뢰도 생겼을 텐데 말만 가족이라고 하지 말고 이 집을 공동명의로 바꿀 생각을 해야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동명의라뇨? 아니 그렇잖아. 부부로 만나서 이 정도 지냈으면 공동명의로 해서 같이 가져야지. 내 친구가 얼마 전에 며느리가 부부싸움 좀 했다고 아들 쫓아내는 바람에 완전 알거지가 됐다고. 나는 그런 꼴은 못 봐. 그러니까 네가 당장 이 아파트 명의를 공동명의로 돌려. 너 요즘 하는 거 보니까 내 아들 무시하고 사는 것 같은데 내 아들 팽당하기 전에 내가 나서야지 안 되겠다. 내 말 들어줄 때까지 나 이 집 거실에 단식할 거야. 아버님은 어쩌고 여기 와서 단식을 하세요? 쥐뿔도 능력 없는 인간 알아서 살라고 해. 그리고 그동안 너 아주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내가 아주 호되게 가르쳐서 시댁 소중하고 남편 소중한 거 알려줘야겠어.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 더는 못 봐. 진짜 시모의 억지에 미칠 노릇이었죠. 그때 남편까지 나서서 시모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꼼짝도 안 했어요. 너무 답답해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더니 남편이 쫓아 들어왔어요. 제가 화를 내니까 남편은
그때만 해도 저한테 어떻게든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정도가 지나도 시모가 아예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 당시엔 갈라설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을 부르거나 최악의 수단은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좋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제 다짐이 무색할 만큼 시모는 최악이었습니다. 단식 농성하겠다는 사람이 밥만 차리면 제일 먼저 식탁에 앉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반찬이 이게 뭐야? 반찬이 꼴랑 6개야? 8개는 있어야 먹은 거 같지? 하여튼 살림하는 것도 영 마음에 안 들어. 어머님, 맞벌이 부부가 반찬 6개 놓고 먹는 것도 많은 거예요. 다른 집은 빵 먹고 살아요. 남들 그렇게 산다고 너도 그렇게 살래? 아주 웃긴다 너. 반찬 더 해와. 우리 아들 이런 거 먹고 못 사니까 얼른 해오라고. 남편은 시모의 말에 난감한 목소리로 괜찮다고 말렸어요. 그런데도 시모는 반찬 더 가져오라면서 소리를 질렀죠. 그래서 저는 숟가락을 내려두면서 말했습니다. 저랑 남편은 이 정도 놓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렇게 더 드시고 싶으면 어머님이 2개 더 만들어 보세요. 저는 출근해야 되니까 이만 나가볼게요. 뭐? 여자가 벌면 뭐 얼마나 번다고 회사 일을 더 열심히 해. 어머님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출근해야 돼서요. 공무원이었던 남편과 달리 저는 경력이 좀 많이 있는 편이라 월급이 4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남편도 맞벌이 하는 걸 더 선호했죠.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저희는 돈을 많이 모아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기면 혼인신고도 같이 하려고 미룬 상태였고요. 그런데 시모가 자꾸 명의를 공동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돈으로 태클을 거니까 저도 슬슬 지치고 있었죠. 그래도 남편이 시모를 설득해서 시댁으로 돌려보내려고 많이 노력하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모와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 투성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중간에서 지쳐갔죠. 결국 시모가 저한테 샴푸 향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트집을 잡던 날, 저는 결국 참았던 화가 터졌습니다. 남편한테 버럭 화를 내면서 말했죠. 어머님, 너무한 거 아니야? 무슨 공동명의도 말도 안 되는데 이젠 샴푸 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잔소리하잖아.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입이 있으면 당신이 어디 말을 해봐. 아니, 뭐 엄마도 이해하고 당신도 이해하고 나도 이제 모르겠어. 무슨 말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고 있어? 여기 나만 살아? 우리 부부잖아. 당신 나한테 고맙지도 않아? 여기 혼수도 내가 하고 당신 해온 게 뭐가 있는데. 이 집 우리 아버지가 나 줬지만 우리 부모님 집이야. 그러니까 내일까지 어머님 빨리 집으로 모셔. 알겠어? 지금 당신 금 나누는 거야? 당신이 이런 식이니까 우리 엄마가 내 걱정해서 공동명의 얘기까지 나오는 거잖아. 남편의 말에 화가 나서 점점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안방 문에 대고 엿듣고 있던 시모는 안방 문을 벌컥 열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너 감히 지금 우리 아들한테 소리 질렀어? 시애미가 있어도 대놓고 무시하네 이거. 네가 그럴수록 난 절대 못 나가. 알겠어? 무슨 권리로 못 나가요? 당장 나가요. 여기 우리 아들 집인데 내가 왜 나가? 결혼했으면 절반은 우리 아들 집이지. 이게 왜 어머님 아들 집이에요? 따지고 보면 어머님 지금 무단 침입이에요. 경찰이라도 불러드려요? 제가 가만히 참았더니 저를 완전 호구로 보는 것 같아서 저도 강하게 나갔죠. 경찰 얘기가 나오니까 시모는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래서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시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당장 짐 들고 나가요. 아시겠어요? 이 집에 다시 왔을 때 어머님 짐 하나라도 보이면 저 더 이상 못 참아요. 협박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고 저는 집을 나왔죠. 이렇게 말하면 정말 나갈 줄 알았어요. 솔직히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나갈 줄 알았습니다. 밖에서 화를 좀 식히고 집에 왔는데 시모랑 남편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둘이서 노트북 화면을 보고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나 슬며시 가보니까 시모가 남편을 붙들고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죠. 너 이것 좀 봐. 집이 지금 얼마짜린 줄 알아? 집값이 올라서 이 집이 10억이라니까. 공동명의만 하면 5억은 네 거야. 월급 300도 안 되는 돈 벌면서 네가 언제 5억 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명의 공동으로 하자고 해. 처가덕 보는 김에 제대로 보라고. 시모의 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 미안하고 고마워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날로 먹으려 드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들어갔습니다. 뭐요? 처가 덕을 봐요? 이거 완전 날강도네. 당장 나가요. 내가 나가라고 시간도 줬는데 안 나가요? 저 진짜 경찰 부를 거예요. 여보세요. 거기 경찰이죠?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그때 정말 경찰을 불렀어요. 그러자 시모는 그런 저를 보고 말리려다가 제가 신고를 하고 통화를 끝내자 제 뺨을 쳤습니다. 지금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네가? 왜요? 날강도 신고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거머리들이 따로 없네. 시모는 거머리라는 제 말을 듣자마자 제 뺨까지 쳤죠. 너무 억울해서 시모를 보며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금 저 친 거예요? 그래, 쳤다. 위아래도 모르고 날뛰는 년한텐 매가 약인 거 몰라? 뭐라고요? 어디 경찰서 가서도 당당한지 한번 보자고요. 내가 그동안 입이 없어서 참은 줄 알아요? 그러자 남편이 시모 편을 들면서 저한테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당신 진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며느리가 이게 무슨 짓이야? 며느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먼저 나 며느리 취급 안 하고 돈줄 취급한 사람이 누군데?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고 저는 시모를 무단 침입에 폭행까지 신고했죠. 남편은 겁을 먹고 경찰서로 끌려가는 시모를 쫓아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억울하고 서러움이 몰려왔어요. 그때 끝까지 친정에 알리지 않으려 했지만 너무 서러워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 목소리를 듣자 제가 눈물을 쏟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도저히 안 되겠어.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 나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 무슨 일이야? 아니, 왜 그래? 그때 저는 엄마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놨죠. 그러자 엄마는 험한 욕을 하더니 당장 가겠다면서 화를 냈어요. 그때 엄마는 외갓집에서 출발하느라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모와 남편이 먼저 돌아왔죠. 제가 세수를 하고 나서 집을 치우고 있자 남편은 저를 보고 어이없다는 듯 화를 내며 말했어요. 당신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그러고도 내 남편이야? 나 당신 엄마한테 뺨 맞았어. 그런데도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먼저 선 넘은 사람이 누군데? 그래도 그렇지. 아니 이런 짓까지 해? 진짜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당신 최악이다. 누가 할 소리 하는 거야? 나야말로 당신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아, 그러셨어? 나도 돈만 있고 인성 바닥인 여자랑은 못 살아. 이혼해. 이혼하자고. 누가 할 소리 하는 거야? 야, 너랑 나랑 혼인신고도 안 했어. 여기서 짐이나 챙겨서 나가. 나가라고. 너랑 너희 엄마만 데리고 나가면 끝이야. 그런데 저희 대화를 듣던 시모는 화들짝 놀라며 끼어들었죠. 뭐?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몰랐어요? 아이 생기고 하려고 안 했어요. 아주 천만다행이네. 그러니까 나가요. 나가라고. 나는 못 나가. 우리 아들 목 챙길 때까지 못 나가. 그때부터 완전 개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버티는 시모와 쫓아내려는 제가 뒤엉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남편은 옆에서 말려보려고 애써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시모 물건을 현관으로 던지면 시모는 잽싸게 가서 그걸 들고 거실로 옮기는 겁니다. 끝이 안 날 것 같은 싸움 속에 구세주처럼 나타난 사람은 엄마였죠. 그리고 난장판이 된 거실을 보더니 시모한테 소리쳤어요. 당신 뭐하고 있는 짓이야? 내 딸한테서 당장 손 못 대? 키 155의 마른 체격인 시모는 키 173이었던 엄마가 밀치자 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엄마를 보며 소리쳤죠.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진짜 벼룩의 간을 떼먹어야지. 아들 몸만 장가 보내놓고 양심도 없어요? 진짜 해도 진짜 너무하시네. 당장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요. 마지막 경고예요. 못 나가요. 우리 아들 목 지킬 겁니다. 나가라고 했어요? 못 나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주 들어 누워야겠네. 나가세요. 못 가요. 결국 엄마는 시모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소파에 있던 쿠션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모한테 핸드볼을 던지듯이 던져버렸죠. 그러자 깜짝 놀란 남편은 그대로 얼음이 되고 말았어요. 시모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쳤어? 뭐 하는 거야? 내가 3번 경고했지. 감히 우리 딸을 때려? 어디 손찌검이야? 아이고, 나 죽어. 세상에, 이게 뭐야? 무식한 여편의 힘만 좋아가지고 어디서 힘자랑이야? 어? 이게 뭐야? 코피? 야, 지금 이거 코피야. 키도 쬐그만한 게 오늘 쌍코피 한번 보고 싶으면 어디 더 고집 부려봐. 그러자 얼음이 된 채 서 있던 한심한 남편놈은 시모를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버티면서 말했죠. 야, 여기 내 짐. 나 하지 완전히 간 거 아니다. 딸, 저 여자 캐리어 가져와. 더러운 물건 하루빨리 치워버리게. 뭐 쓰레기? 너 말 다 했어? 그때 남편은 시모를 잡아 끌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좀 가요. 가자고요. 한심한 놈이 자기도 맞을 것 같았는지 시모를 데리고 줄행랑을 쳤어요.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결국 시모와 남편은 같이 나갔죠. 저는 그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신고당하면 어쩌려고 그랬어? 됐어. 그냥 내가 조사받고 벌금 내고 말지. 감히 어딜 내 딸 얼굴에 손을 대, 손을 대길.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너 어디 맞았어? 어디 한번 봐봐. 엄마는 제 걱정을 하면서 몇 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엄마는 바로 다음날 출발하는 용달차를 예약했어요. 그리고 남편 짐과 시모 짐을 남김없이 포장했죠. 그러면서 엄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김없이 보내서 아주 제대로 끝내버려. 거머리 같은 집구석 가만 안 둬. 그렇게 엄마는 짐을 모조리 싸두고 아버지와 긴 통화를 했어요. 괜히 부모님께 걱정거리만 만든 것 같아 죄송스러웠죠. 그런데 다음 날 남편 놈이 찾아온 겁니다. 엄마는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비겁하고 졸렬한 사람이었나? 이혼하자고 큰 소리 쳤다면서. 혼인신고도 안 했다면서 무슨 이혼이야? 짐이나 당장 싸들고 나가. 장모님,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뭐가 오해야? 아직도 자네 목 찼나? 자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딸, 지금 선택해. 빨리 선택해. 헤어질 거야? 그때 엄마의 말에 저는 당장 갈라설 거라면서 소리쳤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남편놈이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얄짤없이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저의 9개월간의 짧은 결혼 생활이 끝이 났던 거죠. 사실 혼인신고를 안 해서 남녀가 헤어진 거나 다름없는 사이였습니다. 다만 결혼식을 올린 적이 있으니 주변의 눈총을 받긴 했어요. 하지만 주변 눈치 보인다고 참고 살면 되겠습니까?
도저히 거머리 같은 시댁과 못 산다 생각해서 갈라선 거죠. 엄마는 그 후로도 일주일 동안 제 집에서 같이 지내셨습니다. 언제 또 올지 모르는 거머리 같은 사람들이라면서 이를 갈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시모는 뻔뻔하게 제 집 초인종을 눌렀죠. 인터폰을 보니까 비굴한 얼굴로 저한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한번 봐줘. 나는 너희가 혼인신고하고 산 줄 알았어. 여보,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엄마한테 내가 잘 말했어. 이제 오해도 풀렸으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저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잘 헤어졌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터폰에 대고 소리치며 말했어요. 여길 어디라고 와요? 또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썩 꺼져요. 공무원 신분인 남편이 또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까 시모를 데리고 주랭랑 치듯 떠났죠. 마지막 알량한 공무원 자리는 지키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 사람이 왜 제가 가진 것들은 우습게 봤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시댁과 한참 실랑이를 하던 끝에 모든 게 끝이 난 거죠. 그 후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는 저를 그저 말없이 안아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가족 품에 온 것 같았어요. 지금은 회사 생활하면서 부모님과 맛집도 다니면서 지내고 있죠. 저만큼이나 상처받았을 부모님께 살면서 갚아 나가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많은 분들이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쓰게 됐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돈보다 소중한 믿음을 먼저 새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헤어진 사이라 서로 소식도 모르고 살지만 돈만 보고 사는 인생은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밀물과 썰물처럼 있다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 사이에는 돈보다 믿음과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배우자의 가족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야겠죠. 허울뿐인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지금의 제 삶이 참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죠.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부디 다른 분들은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쓰게 된 사연이니까 제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